안녕하십니까. 홍크나이트 두 번째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한국국제정치학계에 석하 계신 김영호 교수님입니다. 김영호 교수님을 모시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과연 답방을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보기로는 김정은이가 서울에 공짜로 오겠습니까? 무상으로는 안 오죠. 그렇습니다. 예, 그 여태 북한에서 DJ 때, 노무현 때, 그리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때도 답방을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하고 김양건이 북한 같이 만났을 때 2억 달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돈 주고는 정상회담 안 한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목적은 통치 자금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이 사람들 통치 자금입니다. 비자금입니다. 지금 비자금으로 알려진 게 20, 30억 달러를 스위스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답방도 나는 그냥 오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내가 귤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네. 그 칠보산 송이를 받고 53일 만에 귤이 올라갔어요. 53일 동안 나는 그게 귤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해 보면 지금은 아마 지난 김대중 대통령 시절처럼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못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유엔 제재가 아주 탄탄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현찰로 보냈겠죠. 예. 그래서 나는 과연 그 귤 속에 53일 동안, 그 시간 동안 달러 현찰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또 이번에 체코 간 목적도 그런 목적이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정은 답방이 나는 이미 거래는 성사되었다. 난 그래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는 성사됐는데 과연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걸 교수님한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 북한에 대해서 워낙 제재를 탄탄히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서울을 오려고 하면은 그 제재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해제가 되는 그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미국이 문재인 정부가 워낙 북한에 대해서 이 경제 협력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 전에 한미 워킹그룹, 한미 실무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북한과 이 철도라든지 또 대규모 경제 사업은 철저하게 지금 일종의 감시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제재 해제라든지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김정은이가 서울을 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아니, 제재를 일정 부분을 풀려고 하면 비핵화 약속이 가시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가시적으로 비핵화 약속을 하러 서울 와야 되는데, 지난 판문점 회담처럼 그때 비핵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1년 내에 비핵화하겠다. 예, 남북 정상들이 그래 했죠. 네, 그 기간이 이제 다 다가오고 이제 다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비핵화 약속을 해야 되는데 비핵화의 구체적인 약속이 실행이 되어야 할 단계인데. 네. 근데 비핵화를 하게 되면 이 핵무장한 목적이 북한의 통치체제 구축하고 그 다음에 대남 무력 통일을 위해서 핵을 만들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비핵화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가 그 비핵화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1991년에 고르바초프가 그때 군부 쿠데타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군부 위에 얹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핵이라고 한 것이 체제 보장이고 네. 남침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군사적인 수단인데 그것을 섣불리 포기한다. 그렇다 하면 제가 보기에 말씀하신 대로 군부로부터 그 상당히 풀당할 수 있겠죠.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1991년 8월에 그 고르바초프가 소련 그 군부로부터 쿠데타를 맞았던 이유도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소련을 압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르바초프가 적절한 대응책을 못 내놓고 또 국방부를 정액을 못 해주니까 군부가 결국은 거기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소련 정권이 완전히 무너진 결과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가 그 섣불리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정권 체제의 어떤 유지와 바로 직결되어 있고 그게 바로 대남 핵명 노선하고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 것이다. 그걸 뭐 협상 카드로 쓸 것이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서울에 온다면 진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증거를 갖고 내려오지 않으면 또 한 번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망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보면 지난번에 11월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해버렸어요. 소위 하원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예산 집행권, 정부 운용권이 하원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하원으로 다 넘어갔는데 트럼프가 이제는 이제 대북 평화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어요. 미국 정상회담을 두 번째 한다고 해도 만약 그게 실질적으로 핵폐기에 대한 회담이 되지 않고 싱가포르 회담처럼 쇼에 끝날 경우에는 트럼프도 아마 미국 내 그 저항을 이기기가 힘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5일 날 미국 상원이 아시아 안보 재보장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법안 내용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비핵화가 없으면은 그 쇼 같은 정상회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12월 12일 미국 하원도 똑같은 법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상원과 하원이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는 그런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제2차 미국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미국 조야의 입장이고 최근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2차 미국 정상회담은 서두르지 않는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는다. 천천히 해도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미국으로 봐서는 그걸 서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재만 그냥 탄탄히 해놓고 있으면 저거는 김정은이는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현찰도 자기가 없어질 것이고 굉장히 힘들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분위기는 실질적인 이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2차 미국 정상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 아마 그런 의회로부터의 어떤 압력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답방에 목매이고 있는 이유가 저는 남북 평화무도 지속이라기보다는 지금 국내적으로는 경제 문제, 서민 생계 문제로, 생활 문제로 이 극도로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북 평화쇼를 통해서 이걸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 목적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고 김정은이는 내려오려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없이는 못 내려오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 연내답방을 긴급히 성사시키려고 이번 체코를 가고 아르헨티나 가고 이런 한 소위 그 정상회담 쇼가 과연 이제 그게 다 쇼였으면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 연내답방은 무산됐어요. 그럼 내년에 미북 회담이 열릴 것인지 여부와 두 번째 미북 회담 후에
답방이 가능한지 여부만 지금 남아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선 미북 회담이 열리는 데는 청신호가 있으려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핵을 개발하고 난 뒤 핵을 포기한 전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핵을 다 개발하고 난 뒤에 핵을 포기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단지 리비아 카다피 같은 경우에는 참수작전에 들어가니까 핵 개발 단계에서 포기를 했죠. 그러나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완성을 해놓고 그것이 50기니 100기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파이고,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핵은 개발하고 나면요, 재료만 있으면 그냥 찍어내듯이 찍어낸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서 그게 50기가 되는지 100기가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아무리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도 핵 폐기의 구체적인 그게 증거가 없이는 할 수 없다. 교수님도 그런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핵을 가졌다가 핵을 포기한 케이스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남아공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흑인 정권에서 백인 정권으로, 백인 정권에 흑인 정권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때 자기들이 전술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스스로 포기를 하고 그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은 예가 아주 유일한. 남아공에 그게 지금 미국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저 김정은 정권이 레짐 체인지가 되거나 무너지지 않으면 저기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미국 회담이 진행된 거라든지 이런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그 폼페이오가 평양을 가가지고 어떤 정보가 흘러나오냐 하면은 그 회담에서 북한이 이 한 50개, 60개 이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70%만 일단 폐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핵무기가 그 60개가 있는데 70%면은 그러면 나머지 한 20개, 30개는 북한이 갖고 있게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걸 말이죠, 우리나라 그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위원회에 나와가지고 1차적인 목표로 60%의 폐기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근데 그거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지금 목표로 해야 지금 한국의 국가 이익하고 맞는 것이지, 그걸 60%, 70% 하다 보는 그거는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실무회담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미국 쪽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11월 6일 날 중간선거가 있고 11월 8일 날 뉴욕에서 실무회담을 김정철하고 폼페이오가 하기로 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국이 보니까 이게 김정철하고 지금 4번인가 회담을 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김정철이 니는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고 북한 내부에 그 실질적인 핵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리용호 외상이 나와야 된다. 그게 뭐냐면 대표 교체를 지금 미국이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실무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볼 때 이 김영철을 내세워가지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김영철이, 그러니까 이 대표님께서 전번에 그 사진을 보셨겠지만 김영철이가 하는 게 신문을 하는 밖에 없거든요. 전번에 보면은 그 봉투 큰 거 가지고 가가지고 백원 가가지고 말이죠. 그거 전달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폼페이오가 가가지고 김정은이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김영철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얘기가 틀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김영철이하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표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북한이 핵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 김영철이가 들어가고 리용호 그러니까 지금 그 김계관
리영호, 최선을 잇는 그 라인이 예. 중에서 누군가가 나와야 지금 이게 음. 이 핵 실무 회담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그 외국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북핵 문제라는 거는 처음에 그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북핵 폐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을 또는 김정은이 답방을 추진하면서 북핵 폐기 문제는 쑥 들어가 버렸어요. 말하자면 그거로는 김정은이가 지금 답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쌍수 들고 환영하자. 말하자면 김정은이 내려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김정은의 입장은 내려와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세계를 상대로 위장평화쇼를 해본들 이제는 안 속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안 속을 거라고. 북핵 폐기를 말하자면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증거를 갖고 올 수도 없고 또 약속도 할 수도 없고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판문점 회담하면서 1년 내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네. 응? 남북 경제회담, 남북 경협하자. 최근에 이제 남북 경협하자고 하면서 남한 경제가 이래 어려운 것은 남북 경협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응? 돌파구를 남북 경협으로 이제 하자고 북한 측에서 거꾸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북 경협에 기업이 안 하려고 해요. 응? 그 해본들 우리 경수로 때 돈 얼마나 뜯겼습니까? 경수로 때 조단위 돈이 뜯겼지 않습니까? 네. 쥐다가 말아버리죠. 조단위 돈이 뜯겼는데 지금 기업이 잘못 거기에 함몰되다가는 기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기업은 아무 기업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남북 경협을 북한 주장대로 하는데 경협의 전제 조건이 소위 핵 폐기를 하고, 응? 말하자면 남북이 경제 공동체로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핵 폐기를 안 하고 핵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 경협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저건 핵 공갈입니다. 예. 결국은 핵을 가진 자의 압박이고 핵 공갈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요즘은 비핵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내려올 때 비핵화 그 약속도 또 심지어 좌파단체에서는 비핵화 약속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런 거 쳐다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를 지키려는 정부인지 북한에 바치려고 하는 정부인지 나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예. 난 그런 생각.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답방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전제해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그렇죠. 예를 들면 6.25 전쟁에 대해서도 사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6.25 전쟁 사죄야 뭐 저거 할아버지 때 이야기니까 사죄 안 해도 난 할 수 없죠. 예, 그래도 이제 6.25 전쟁 때문에 예. 예를 들면은 무고한 10만 명의 우리 한국인들이 6.25 전쟁 때 납치가 돼가지고 아직 생사도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국군 포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남아 있고 지금도 확인되는 사람만 해도 500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 전후에도 지금 북한에 의해서 납치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 천안함 연평도 그러한 포격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표님 국가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 북한에 포로로 잡혀 있으면 한 명이라도 가서 데려와야 될 텐데 그런 걸 싹 무시하고 이렇게 이런 그 김정은이가 여기 와도 된다. 홍카콜라의 지금 그 프로그램을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대표님한테 사실 좀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러한 문제를 좀 대표님이 또 정치인이시고 하시니까 정치를 또 하시면서 그런 거는 좀 확실히 하겠다. 국가 정체성을 확실히 하겠다. 국가라서 그런 걸 좀 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확실하게 이런 게 좀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예. 그래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야당에서는 지연제가 많아서인지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회의원이 113명이 있는데 네. 대여 투쟁에 전선에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당대표 1년을 했는데 겁을 내서 아무도 안 나서려고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 당 내부 총질은 열심히 하죠. 내부 총질을 해본들 자기가 손해날 게 없거든요. 내부 총질하면 그걸 개혁파로 포장을 하거든요. 이 당은 희한해요. 내가 23년을 있었는데 23년 동안 이 당에서 소장개혁배라고 나와서 떠든 사람들 보면 그 대여투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당내 총질 뭐 해서 자기들이 커 올라간 사람이에요. 소장개혁파라고. 심지어 요즘은 나이 60이 넘어도 소장개혁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참 한심하다. 내가 이 당에 속해 있지만 한심하다. 내가 이 당에 있으면서 총대를 메고 대여투쟁을 한 게 내 23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DJ 저격수도 해봤고 노무현 저격수도 해봤고 또 막말했다고 온갖 음해도 다 당해봤고 지금 홍카콜라 하는 이유도 이 정부를 견제할 야당이 힘이 없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 당 의원들이 전부 새겨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뼈저리게 새기는 사람이 나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허물어지더라도 그거 주워 담을 그릇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당에서 투쟁하고 또 한쪽에서는 프리덤 코리아하고 내가 홍카콜라를 통해서 나는 밖에서 투쟁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양자가 같이 투쟁을 할 때 문정권이 허물어지는 데 대한 소위 주워 담을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교수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이 당의 일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김정은이가 이제 오기가 어렵다. 네. 네. 국제적인 여건이나 국내적인 여건도 오기가 어렵다. 이 정부에서 목을 매여서 좀 북에 예원을 하고 있지만은 쉽게 움직이기는 어렵다. 내려오더라도 엄청나게 찬반 양론이 극렬히 대립할 것이다. 그러면 더 큰 국론 분열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예. 그러면 북핵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이 이게 이제 미국은 제재를 통해서 비핵화를 우선하려고 그러고 북은 제재부터 풀어달라고 하고 핵은 포기하지 않고 미국으로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탄은 포기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식으로 협상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예? 핵은 그대로 가지고 있대. 네. 파키스탄식으로. 대신 미국까지 가는 대륙간 탄도탄은 포기할 수 있다. 미국과 나는 그것으로 협상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그게 대한민국으로서는 참 최악의 시나리오도 이렇게 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미국까지 가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만 네. 북한이 포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일부 핵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만약에 협상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재앙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대표님 북한이 핵을 갖는다고 한다면은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결국은 핵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갖도록 저거를 내버려둔다고 한다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지금 이 한반도 동북아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국제정치 질서가 완전히 교란되는 그런 사태로 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이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그 위신이라고 하는 것도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번에 한국 내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도 자체적으로 무슨 핵을 개발한다든지 네. 전술핵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지금 조치를 우리도 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그 점은 미국도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그런 우방국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자신들이 정책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님 보세요.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미국과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지금.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인가 하면요. 북핵도 통일되면 우리 거다. 좌파들의 주장은 그겁니다. 북핵도 통일이 되면 우리 거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굳이 북핵을 폐기할 필요는 뭐 있냐. 이 사람들은 연방제 통일의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북핵도 우리 거다. 그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핵 문제를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본 같은 데 보면 지금 일본은 플루토늄을 재처리할 수 있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일본이 수만 톤을 갖고 있습니다. 핵무기라는 거는 하나만 개발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빵 찍어내듯이 제빵기계 찍어내지 그대로 찍어낸다는 겁니다. 재료만 있으면.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술이 발달해서 북한처럼 핵실험은 할 필요가 없대요. 소위 핵실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가속장치 이게 때려가지고 핵분열을 일으키는 그 실험인데 그 실험은 전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그 실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만약 북한이 핵을 미국이 용인을 해주면 우선 일본이 핵무장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 들어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핵 재처리 기술은 없어요. 그 재처리하는 허가는 그 IAEA로부터 못 받았어요. 못 받았지만은 원자력을 한 지가 오래돼서 플루토늄이 엄청 많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재처리하면 우리나라도 단시일 내 1000기 이상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건 내 정보위 국방에 있으면서 전부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미국이 용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미국이 북핵을 용인한 채로 ICBM만 제거하는 수준으로 합의를 한다면 우리도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될 겁니다. 네. 우리 살 길을 찾아야 그러니까 결국 그게 지금 모든 국가들이 자기 생존이 위협을 받을 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을 개발하든지 자신의 어떤 그런 생존을 찾기 위한 방법을 당연히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IAEA 그 규정 보면요. 네. 자의를 목적으로 할 때는 탈퇴를 할 수 있어요. 네. IAEA 탈퇴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자기 나라가 핵 위협을 받을 때는 IAEA 탈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인도가 중국이 핵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인도가 위협을 받아서 핵 개발을 했다. 인도가 핵 개발을 하니까 인도의 위협을 받은 파키스탄이 핵 개발을 했다. 그때도 미국이 인정 안 했지만 사실상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했는데 저걸 폐기시키지 못하면 일본이 핵 개발하고 대만이 핵 개발하고 한국이 핵 개발하고 동북아에 이제 핵 도미노 현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쉽게 북핵을 용인하는 그런 협상은 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 못할 것이다. 난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뭐 거기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진짜 미국의 고민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그 미국 협상하고 남북 핵폐기 협상을 쳐다보면서 나는 김정은 참 그 외교 잘한다. 내가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셉 윤이라는 그 미국의 국무성에서 한 30년간 북한을 다룬 그 재미 한국인 있지 않습니까? 북핵 특사 하시는 분. 네. 조셉 윤이 작년 10월에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김정은이하고
북한 외교관들 협상 잘한다. 미국이 이미 졌다.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합니다. 조셉 윤이. 그러니까 조셉 윤 입장은 저 북핵 폐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핵을 어떻게 폐기하겠느냐. 그럼 폐기 안 하고 동북아 핵도민화 현상이 오도록 미국이 할 것이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셉 윤 말은. 결국은 우리가 자유책을 미국의 기대기보다도 우리가 자유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순간이 다가올 것으로 나는 봅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교수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우주군이 곧 이제 우주사령부가 창설이 됩니다. 네. 트럼프가. 우주군은 1985년 창설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그 미 공군 산하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우주 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합니다. 아마 금년 내 창설한다는 말도 있고 최근의 소식은 우주 사령부를 창설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주목할 것은 X-37B라는 무인 우주 항복선입니다. 왕복선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스타워즈를 대비한 신무기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4번째로 우주를 갔다 왔어요. 곧 5번째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게 국방일보에도 보면 그게 나온 게 우주 무기로 신의 지팡이, 신의 몽둥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미국만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미국만이 개발한 우주 몽둥이란, 신의 몽둥이란 드로드 오브 가십니다. 신의 몽둥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 이야기를 노재봉 총리님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들었어요. 내가 오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한 게 이게 묘하게 G.I. 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병헌이도 나왔던 영화인데 G.I. 조라는 영화에 이 무기가 나와요. 이 무기가 나오는데 그걸 그 위성에서 텅스텐 막대기라는 거예요. 중력을 이용해서 떨어뜨리면 그게 유성이 지구에 부딪히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아무런 이게 방사능도 없고 그냥 그 자체로 떨어지는 충격으로 한 일대가 다 적발해 버린다는 거예요. Now you're looking at an advanced weapon system we call Project Zeus. Each satellite contains 10 hollow platinum tubes filled with a tungsten rod. 3, 2, 1, drop. 그게 나는 그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영화하고 G.I. 조 2에 나오는 영화로 봤는데 실제로 국방일보에 신의 지팡이 우주무기라는 게 나와 있고 또 그것을 지난번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금년인가 작년인가 그때 그 기자간담회 때 15분만 하면 충분하다.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핵무기가 개발된 지가 75년이 됐어요. 미국이나 소련이 핵무기를 제압할 수 있는 신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낭만적인 생각이겠죠. 뭔가 핵을 제압할 수 있는 신무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북핵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때 미국의 우주방위 사령부를 만든다는 것이 과연 이게 핵 문제를 처리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나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아시겠지만 2004년에 북한의 그 용천역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폭파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 태영공사가 쓴 삼청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핸드폰이 테이프에 붙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김정일이 지나고 나서 그게 터져가지고 김정일이가 암살을 모면했다.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지시를 해가지고 3년간 이 3년간 북한 내의 핸드폰을 일체 못 쓰게 했다고 합니다. 2004년부터 써도 2008년에 물론 쓰게 돼. 그래서 아직까지 그 용천역 폭파 사건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핸드폰이 붙어 있었다고 하는 거는 지금 확인이 되지만은 또 그 태영공사가 쓴 책을 보게 되면은 그 용천역을 지나가는 그 열차에 시리아 핵과학자 3사람이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이 그 열차에 그걸 이 폭격을 했다라고 하는 폭발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어떤 그 영국 작가가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의 방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용천역 사건이라든지 이런 북한 내부에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주에서 그런 신의 방망이를 이 북한 지역에다 떨어뜨린다고 한다면은 누가 했는지 좀 모르게 그 북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치명적인 그런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무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난 그냥 공상과학 소설에서만 나오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 노재봉 총리님 만났을 때 총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과연 실제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인터넷 쳐보면 신의 몽둥이 쳐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국방일보에도 그 국방 전문가가 쓴 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핵무기 개발에 75년이 지났는데 핵을 능가하는 신무기가 과연 개발이 안 됐겠느냐. 근데 그 무기가 개발됐다면 결국은 지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주에서 하는 우주전쟁의 무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요즘 뭐 옛날에 스타워스에 나오던 광선 레이저가 지금 실용화됐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실용화됐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핵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 미국이나 러시아 이 군사 강국들은 참 얼마나 우습게 볼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북에게 노예가 돼 가지고 마치 깡패한테 상납금을 매년 바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은 맞이해서는 안 되겠죠.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북핵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는 사이에 미국은 지금 우주사령부를 만들고 있고 사실은 미국이 우주 문제를 다루는 그 부처가 이 해군, 공군 이런 데 60군데에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이제 통합한다고. 그렇습니다. 통합을 해서 그걸 만들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북핵 문제에 온통 신경이 쏠려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21세기형에 맞게 군대를 지금 전부 다 그렇죠. 재편해 나가는데 그러한 어떤 새로운 군사 기술이라든지 과학 기술을 거기에 맞게 지금 그러한 신무기를 개발하고 또 거기에 맞는 군 체제를 재편해 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오롯이 그냥 북핵 문제에만 이렇게 관심이 쏠려가지고 이게 지금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너무 뒤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거는 무장 해제입니다. 지금 방위산업도 지금 예산을 안 주려고 해요. 많은 무기 개발도 하지 말고 군대도 줄이고 복무기간도 줄이고 휴전선 초소 다 없애고 개성에서 내려오는 도로 새로 싹 닦고
철도새로 연결하면요. 그 서울 오는 거 40분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거는 무장해제입니다. 무장해제고 그것을 평화라는 이름으로 지금 전부 포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저게 국방부인지 정말로 나라 국방을 지킬 그런 부서지 나는 의문스러워. 요즘은. 그리고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레이저라고 하는 그 신무기 이런 것만 하더라도 지금 새로 개발해도 우리도 나중에 이제 결국은 개발해야 될 텐데 그렇죠.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대표님 전기가 엄청나게 드는 무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게 되면 그걸 탈원전을 한다? 아니 지금 여기 지금 그 안전하고 청정한 그런 에너지 원인이 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지어가지고 앞으로 지금 레이저 무기나 또 AI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될 그런 전력을 더 확보를 해도 뭘 할 텐데 이게 지금 무슨 이 원자력 발전을 전부 다 폐기를 해가지고 전기가 부족하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서 수입해 온다. 이게 지금 대표님 넌센스 아닙니까 지금 이게 21세기에? 지금 예? 이 정부가 하는 것을 국민들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것이 소위 무장해제를 하고 낭만적 민족주의에 의거해서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하고 이런 허무맹랑한 짓을 하는데도 국민들은 지금 잠잠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콩카콜라 TV라도 해서 이걸 제대로 좀 알리고 국민들이 분기탱천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되는 것이 나는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포기하는 이런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정부는 내가 선거 24, 선거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정치 23년 해봤지만 난 처음 봤어요. DJ 노무현 대통령도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DJ 노무현 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거는 막 우리나라의 모든 그 방어 체제를 다 허무는 거 아닙니까? NLL 포기해버리고 영공 포기하고 그럼 뭐요? 영공만 포기하면 지상이라도 막아야 되는데 대비를 내야 되는데 지상도 포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국민들이 평화라는 말하자면 그 허울 좋은 그림 하나 가지고 전부 덮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 국민들이 좀 더 알고 분발하고 경각심을 갖춰야 할 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교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